소통은 해통이다. 해통. 소통은 바로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에서 그 역지사지의 자세를 늘 말해오시는 분인데요. 최연소 민선군수, 최연소 민선광역단체장, 48세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낙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을에서의 재기. 이 정도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석에서 뵌 지가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훨씬 우리 정부형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미남인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방송으로 온 지가 이제 한 달 반쯤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많은 지인들, 또 뭐 실제 제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아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내고 있는 공부도 좀 할까, 그런 뭐 고민들, 이게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소통은 해통이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저랑 식사할 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 물론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제 이해하고 된다. 통하는 과정, 그 해통이 전제돼야 실제 진정한 어떤 만남이나 또 진정한 서로의 그 답들을 찾아갈 수 있다. 원래 그 소통, 해통이란 말 앞에서는 해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원 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원을 먼저 해결해주고 상생할 수 있다. 그냥 상생. 불교적 그런. 아마 그런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냥 강자가 무조건 소통하자 약자하고 그건 안 되죠.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원을 들어준 다음에야 그야말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통보다 더 사실적으로 의미는 그 해통이 돼야 된다. 이해한 다음에 통해야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통이라는 말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뭐 만드신다는 그렇게 가는 게 또 정치든 또 이 사회든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만기 출소했잖아요. 좀 약간 좀 두 분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좀 곡절이 좀 있었는데, 혹시 뭐 만나시거나 뭐 통화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뭐 곡절이랄 것도 없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셨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김해 지역구에 또 집이 자택이 있기 때문에 참 그동안 고생하셨고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나서 또 대포도 한잔 하자 이런 말씀도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총리로 지명되셨을 때 여러 가지 좀 청문회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다가 그때 이제 그때 무슨 뭐 수만 달러를 받았네 마네 막 이런 뭐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걸 부인하시면서 난 박연차 회장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셨는데 그 뒤에 어디 지역 신문인가에서 그 무슨 출판 기념회에서 그 전에 그 찍은 사진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곤경에 처하신. 그래 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실제 저는 제일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사진이네요, 저 사진. 바로 저 사진이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정치인들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을 참 저도 싫었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워딩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도지사 재선되기 전에는 이분하고 일면식도 없다. 박연차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방금 보신 사진 한 장이 이거는 뭐냐? 이게 바로 모 시장의 출판 기념회 때 각자 이렇게 서로 초대돼서 가서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고 한다는 것은 뭐 오늘 소주 한잔 하자, 또 차 한잔 하자, 식사라도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했거나 만났을 때 혹시 내가 그때 만났다면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 기억에는 너무 명확하게 한다고 일면식도 없다 나는 자신하기 때문에 했던 게 어떤 그런 그 실수가 되고 거짓말이 됐는데 하여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그렇게 대응 자체에 대한 그 어떤 미스가 그래가지고 제가 내공이 아직도 공부가 덜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김태호가 뭐 크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네. 김태호 다른 장관 다 포기하더라도 김태호만은 통과시키라. 이런 실제로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덜 된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누가 되고 또 국민들한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또 당내 갈등도 좀 있었어요. 저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사퇴 결심을 하고 당시 그 임태희 그 비서실장에게 저는 사퇴를 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대통령 전화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먼저 사퇴 의사를 청와대 쪽에 밝히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됐던 거다. 제가 그때 출입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김 의원님의 그 총리 낙마부는 상당히 끝까지 청와대에서 좀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의 어떤 그 정치 생태계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안 좋은 어려움, 생태계가 지금 사실상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태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또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런 의중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실장 그때 임태 실장도 나이가 54 정도밖에 안 됐었고 좀 전반적으로. 그래서 40대 총리를 앉힌 것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준비가 덜 된 사람이 그런 누를 끼치게 돼서 늘 지금도 그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한번 그 뒤로 만나시거나 뭐 퇴임 후에 만나시거나. 그 제가 아끼던 그 와인 한 병 들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또 실제 뭐 한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돌아간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 그 미안한 마음도 제가 전달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도 또 우리 김해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제가 재기할 수 있었고 또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또 그런 면에서 용기 있게 잘 판단해서 결정해서 살아온 데 대해서 또 굉장히 축하도 해 주셨고 앞으로 아마 그 계기로 더 잘할 거다. 그런 뭐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그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앞으로 김태호가 그 정치의 어떤 길로 가는데 스스로 생각해서 가장 단점은 뭐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도 하지 않고 총리 깨진 게 제일 단점이다. 단점이다. 그런데 깨지고 나서 저는 많이 느꼈다. 실제 그 스스로 준비되지 않는 또 아무리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비전과 철학이 있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개인적 내공이나 역량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같이 할 정치적 동지, 그 동지적 연대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런 걸 진짜 절감하게 느꼈고 또 깨지고 나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아마 총리 깨진 게 제일 단점이면서 약이 될 거다. 가장 또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해을에서 재선이 되셔가지고 한 이제 의정 활동을 한 게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되신 거죠? 3년 됐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의정 활동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내공과 연대. 뭐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거창 군수도 했고, 또 경남 도지사도 2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군수를 할 때는 다음에는 내가 정치 꿈을 위해서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 했어요. 그렇지만 도지사가 되면서 저는 여의도 바다간 가서는 안 되겠다 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의도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고 불신의 대상이다. 별로 뭐 가고 싶은 곳이 아니다.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간다면은 좀 금방진 이야기지만 저는 바로 간다. 이런 생각도 실제 했습니다. 이 금방진 생각이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아니, 그런 좀 오만과 교만도 있었던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깨지고 돌아와서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국회를 모르면은 정말 안 되겠구나. 깨지게 돼 있구나. 또 누가 뭐래도 국회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실제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장소라는 게 여야가 공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국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국민의 어떤 그 소위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틀에서 실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저런 각도에서 저렇게 평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구나.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은 공부가 실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라는 게 정말 소중한 정치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내가 절박한 이익 집단의 그런 이익 충돌 같은 게 국회라는 곳에서 맞습니다. 충돌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조정해내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 사실 이제 가서 느낀 것은 국회가 정말 우리 정치라는 게 국민의 어떤 전체 공동체에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모든 국민의 역량을 모아가고 또 이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잘 배분하고 이게 이제 정치의 역할이고 희망과 설렘을 주는 게 정치인데 실제 들어가서 이제 느끼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구나. 뻔하게 평소에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도 들어가면은 마치 오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보이죠. 일단 어느 진영에 속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 부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진영 논리. 진영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친구 아니면 적이고 적 아니면 나다. 이 진영 논리 빠지면은 자기 편은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이야기하고 상대편은 나쁜 점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쁜 점만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갈등의 어떤 골이 깊어지고 실제 그 서구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이 세계 종전 이후에 22차례 정권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단 한 번도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대타협에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배경에는 나쁘게 말하면 갈라먹기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정말 좋게 보면은 과거의 이 진영 논리, 그 이념적 어떤 진영 논리, 이 논리가 얼마나 국민을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고 민족의 비극을 가져왔는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어떤 타협을 해서 같이 통일의 문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도 조율해서 또 국민의 대다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렇게 가는 게 우리 민족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진영의 논리를 우리 정치에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우리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저는 악의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깨지 않으면 저희들 미래는 정말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깰 수 있느냐. 저희들 보통 지금의 그 선거법이라든지 또 권력 구조 이 개편이 87년에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그게 87년 체제.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성자의 독식 구조입니다. 이기면 다 먹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예를 들면은 한 지역에 보통 3명 내지 4명 국회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30% 내지 40% 얻은 사람이 당선돼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자기가 찍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분 나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구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영남에서는 계속 타당 욕만 해도 당선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호남에는 또 그렇죠. 상대당 욕만 해도 그 깃발 먹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보니까 계속 편협해지고 유권자의 표만 의식하고 이 쏙 좁은 정치를 하게 되고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뭐 당선되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거구 제도를 정말 바꿔줘야 된다. 이 시스템의 변화에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줄을 서지 않습니까? 2시간, 3시간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은 야, 채찍해서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급행률을 좀 살짝 뒤로줘서 내가 좀 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없을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게 있습니다. 바로 번호 대기표. 은행에가 번호 대기표가 있습니다. 번호 대기표를 딱 뽑으면은 야, 지금 300번 정도 되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면 내가 밖에 가서 일을 보고 와도 한 2시간 후에 와도 되겠다. 근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바로 시스템의 변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바꿔야 되고. 안철수 신당이 사실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거의 비슷한 주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주장만 있고, 뭐 이해하지 못할, 저는 안철수의 그 신당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으로 보나 국가의 미래로 보나 또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정치권이 들어와서 또 각성도 해야 되고 또 그걸 계기로 또 새로운 변화도 혁신도 이끌어내야 되는 게 계속 정치 발전에서 저는 좋다. 그렇지만은 지금 뚜렷하게 그 새정치가 이런 그 진영 논리를 어떻게 깨고 또 우리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체제로 권력 구조가 가야 되고 이런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도 우리 안철수 의원의 뭐 새정치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슨 뭐 플랜 발표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가야 될 지향점이 있으면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그게 또 새로운 변화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철수 신당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딴 얘기, 경남도지사를 하셨으니까 어디 지방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경남도지사 아주 뭐 재밌게 돼 있어요. 새누리당 전현직 다 두 분 다 전직 대표들이시잖아요. 홍준표 현 지사님하고 이제 안상수 전 대표 뭐 이렇게 아주 막 서로 앙숙처럼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정치는 늘 뭐 그런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승리를 위해서는 또 어떤 전선을 형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 관계를 고민이실 것 같아요. 둘 사이에서 뭐 어디를 지지할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전임 또 지사로서 또 그렇게 영향력은 상당히 있잖아요. 아직도. 하모니를 잘 이루기를 바라지만은 또 이제 당 대표까지 하신 분들이 지역에 와서 봉사하겠다는 건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그런 그 진행 과정상에서 어떤 갈등이라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게 노출되는 게 좀 안타까운 면도 국민들 있습니다. 여론도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분들의 또 어떤 그 정치적 비전과 또 역량들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거고 또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또 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이래 판단하고 판단하고 또 좋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지사도 보궐선거로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김두관 지사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면서 김두관 지사는 지금 독일 최근에 만나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제가 예전에는 두 분이 만나시고 나오는 장면이 사진에 한번 찍힌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술 잘 친합니다. 친하고 대포도 한 잔씩 하고. 김 지사님하고. 김두관 전 지사도 좀 이래 촌사람 아닙니까? 또 덜덜하게 이렇게 서로 우리 죽이 맞는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당은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의 이익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공동체 같이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회 정의나 사회 형평성이나 약자를 위한 그런 그 공감대, 같이 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늘 공유하고 우리 그런 정치를 해서 항상 손잡을 일 있으면 손잡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대포 한잔 하면서 두 분이 다시 경남지사를 놓고 싸울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전당대회 좀 논의가 좀 있잖아요. 5월에 할지 8월에 할지 대충 8월로 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당권 도전하실 생각 있으세요? 사실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우리 이제 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그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그때 한마디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 하지 못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설사 우리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우리 청와대와 각을 세우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구나. 그리고 일방통행식으로 비춰지면은 결국에 다 죽는 거다. 죽어있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을 서로 소통하고 또 이해시키는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역동적으로 보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발언을 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마
그런 의지를 많이 이렇게 보이시고 실제 굉장히 소통을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은 최근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 소위 박심 논란,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요, 지금. 소위 또 정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물론 선거 때 되면은 자기 유리하게 국민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활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그렇게 박심이 작용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은 우리 새누리당이나 또 이 정부에 그렇게 좋은 일 아니죠. 국민들로 볼 때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저는 사실 이제 당이 정말 제대로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는 엄청난 지금 뭐 중국의 부상, 또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애교적 그 정치적 망동, 또 미국의 어떤 변화, 이런 주변에 많은 변화들 속에서 결국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혁신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뭐 또 기꺼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아, 거의 뭐 하시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제 공감대, 우리 뭐 동료 의원들이나 결국 국민들의 마음이 결국 당에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여론이. 그래서 국민들 과연 새누리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민주당이 지지도가 우리 새누리당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우리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비하면은 높지만은 그게 우리 새누리당이 잘해서 높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런 변화에 또 혁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다면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서청원 대표, 전 대표, 뭐 김무성 의원 뭐 이렇게 뭐 막 서로 좀 붙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범죄 친박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김무성 의원은 약간 이제 뭐 복박이네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근데 우리 김태호 의원님은 뭐 친박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뭐 친이라고 해야 되나? 비주류죠 지금. 지난번에 뭐 비주류 독자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비주류 대표로 나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 이제 비주류다 주류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 YSDJ 시절하고 또 우리 지금 대통령처럼 확고한 그런 정치적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이제 있지만은, 결국에 국민 속에서 던져졌을 때 거기서 싹을 틔워서 국민들로부터 결국에 평가받고 살아나오는 사람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누가 주류가 민다. 이게 구닥다리 구태의 정치가 아직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아이고. 그러면 하여간 이번 지방선거 뭐 열심히 또 지역 내려가서 뛰셔야 될 것이고, 또 당권 준비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